한도윤은 회의실 한쪽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에는 잔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지원자를 보아왔지만 이번엔 묘하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입비서 지원자 서지은이 들어서는 순간 도윤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걸음과 정중한 인사,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면접이 끝나자 지은은 차분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문 쪽에 두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뒷모습이 오래전 본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고 창가에 기대어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인사팀에서 최종 합격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비서실장 박미숙이 명단을 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채용에 참여하신 건 오랜만이네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능력을 보고 선택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이유가 정말 그것뿐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첫 출근 날 도윤은 출근 시간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하자 사무실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차를 내리며 조용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손동작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그 손끝에 두었죠. 대표님, 커피는 진하게 타드릴까요? 지은의 목소리에 도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받아들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맛이 어쩐지 오래된 기억 속 향과 닮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이 정리해둔 서류를 보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가 끝나갈 무렵 도윤은 창문 밖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묘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딸 할인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그 미소가 오늘 본 서지은의 웃음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앨범을 덮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이 그날 밤 그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사무실에는 익숙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지은은 꼼꼼하고 조용한 성격 덕분에 빠르게 업무에 적응했습니다. 그녀의 정리된 책상, 일정한 필체, 말수가 적은 태도는 모두 도윤의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속에서 그는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은이 사용하는 펜, 서류를 넘기는 습관, 심지어 커피에 넣는 설탕의 양까지도 과거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왜 그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가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자료를 정리하며 무심코 흥얼거린 짧은 동요 한 구절이 도윤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는 순간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래는 딸 할인이 어릴 적 자주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무실 복도 끝에서 그는 창문에 손을 대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비서실장 박미숙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은 씨의 인사 기록 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미숙은 이유를 묻지 않고 곧바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서류에는 출생지와 가족관계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썹을 찌푸리며 페이지를 넘겼지만 그 어떤 정보도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사팀에 문의했지만 원래부터 그런 상태였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그는 회사의 데이터 관리 담당자를 불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본 파일에도 똑같이 공란이 남아 있었다는 보고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퇴근길에 차를 몰며 백미러로 지은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는 회사 정문을 나서며 전화를 받고 있었다. 미소를 띤 얼굴이 어둠 속 가로등 불빛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그 얼굴이 마치 오래전 사고 당일 마지막으로 본 딸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무심코 라디오를 껐다가 두 손으로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지은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떠오른 생각 하나,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한도윤은 다음 날 아침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지은의 책상 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일정한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지만 도윤의 머릿속에는 밤새 쌓인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법무팀장 최태호를 비공식적으로 호출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이 직원의 신원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놀란 눈치였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데이터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태호는 인쇄된 자료를 들고 도윤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결과를 보기 전부터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 기록이 좀 이상합니다. 태호가 내민 종이에는 주민등록 재등록 표시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입양이나 신원 변경 시 나타나는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태호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지만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혹시 정말 가능할까?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핸들을 잡았지만 이성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오래된 금고를 열고 사고 당시의 수사 기록을 꺼냈습니다. 기록지 한쪽에는 시신 미확인, 실종으로 종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 회의실 정리를 하다 펜던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은빛 목걸이가 바닥에 굴러가자 도윤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펜던트 안에는 반달 모양의 흠집이 있었는데 그것은 할인이 어릴 적 항상 차고 다니던 목걸이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목걸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그는 몰래 서류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지은의 커피잔에서 떨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넣고 봉인했습니다. 그 봉투는 다음 날 최태호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이건 비밀로 해주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날 저녁 도윤의 사무실 불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위에 손을 얹은 채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최태호는 비밀리에 의뢰한 DNA 검사의 결과를 들고 도윤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커튼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87% 친자 관계로 추정됨. 순간 도윤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아있었던 거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의문이 뒤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지? 감정보다 앞선 것은 이성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지은의 행동을 세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전화할 때의 표정, 서류를 옮길 때의 동선, 회사 내외 부하 주고받는 메일.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자꾸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몰래 보안팀 직원을 호출해 사무실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지은은 야근 후 새벽에 한 번 더 회사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는 아무도 없었고 CCTV는 해당 구역만 영상이 끊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즉시 시스템 담당 엔지니어에게 영상을 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복구된 영상에는 지은이 금고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모니터를 응시한 채 이마를 짚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우연을 가장해 지은에게 해외 프로젝트 서류를 직접 맡겼습니다. 그 서류 속에는 일부러 틀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뒤 그는 외부 협력사로부터 자료 오류가 수정되어 전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 그 누군가가 내용을 고치고 재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지은만이 해당 서류를 접했기에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퇴근하려다 그녀의 자리에서 낯선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USB에는 A, G 프로젝트라는 파일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엔 회사 내부 기밀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 USB를 챙긴 뒤 차 안에서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한아린 사망 확인서 가짜. 도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죽음을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지은의 비밀과 자신이 몰랐던 과거의 진실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윤은 다음 날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정리하며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하자 그는 짧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도윤은 지은에게 잠시 회의실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는 책상 위에 사망 확인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 서류 내가 본 적 있지 않나?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죠?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이어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내 이름이 있더군. 지은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저예요. 한아린. 그 순간 도윤의 세계는 멈춘 듯 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도윤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 저는 강으로 떠밀려 갔어요. 한 부부가 저를 발견해 키워줬지만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었지만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가 동시에
자신을 속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지? 지은은 눈을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당신이 나를 아버지로 받아줄지 두려웠어요.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었습니다. 할이나 너를 찾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엔 후회와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랜 시간은 그렇게 멈춰진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한결 차분한 표정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지은의 존재를 둘러싼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되찾은 기쁨보다 그 뒤에 숨겨진 누군가의 손길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아린의 사망 확인서를 위조한 사람은 분명 따로 있을 거였습니다. 그는 몰래 사내 법무팀장 최태호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 문서를 만든 병원, 담당 의사, 그리고 신고자 전부 조사해봐요. 최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오랜 친구이자 회사의 공동 창립자인 정상우 부사장과 회의실에서 마주했습니다. 상우는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미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비서 때문에 시끄럽다며? 라는 말에 도윤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어 한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G 프로젝트 내부 기밀 유출 경로. 그 문서에는 상우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상우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예전 파일이 남아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차 안에서 오래된 USB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우와 모 제약사의 이메일 교신 내역이 담겨 있었고 G 프로젝트는 도윤의 회사 기술을 불법 이전한 사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술의 주식 명의에 한아린 사망보험금이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상우가 할인의 사망을 꾸미고 보험금을 빼돌려 회사를 확장했던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차 문을 꽉 쥐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래서였군. 그녀의 죽음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한밤의 도로 위에서 그의 눈빛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번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태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그때 사망 확인서에 서명한 의사가 실종됐습니다. 도윤은 즉시 자리에 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닌 오랫동안 감춰진 배신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 창립 25주년 기념 리셉션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과 언론이 참석한 화려한 행사장, 샹들리에 불빛이 번쩍이며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상우가 미소를 띤 채 서 있었고 지은은 서류를 챙기며 긴장된 얼굴로 행사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역사를 다시 쓰는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자 도윤은 천천히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이 켜지고 이메일 기록과 위조 문서가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G 프로젝트 기밀 유출 관련 내부 자료. 한아린 사망보험금 이체 내역. 순간 행사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러나 도윤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할인의 죽음을 팔아 회사를 키운 사람이 누군지 이제 모두 알 겁니다. 지은은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무대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딸 한아린입니다. 순식간에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상우는 뒷걸음질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었을 리가 없어 직접 처리했는데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 순간 대기 중이던 보안 요원들이 상우를 제압했습니다. 태호가 법무팀과 함께 증거를 제출하자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무대 아래로 내려와 지은의 곁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지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보다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하늘 밖으로 불꽃이 터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진실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사건 후속 정리와 내부 감사로 분주했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며 평소보다 한결 차분한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사무실 공기는 한층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은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눈빛에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꽃이 필요할 줄은 몰랐네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답했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사무실 로비 앞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도윤은 어린 시절 할인의 사진을 가방에서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받아들고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라는 걸 실감하네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잠시 침묵이 흐르고 바람이 벤치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완전하지 않지만 이어진 부녀의 시간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윤은 독백했습니다. 사랑은 잃어도 피는 기억한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사무실 밖으로 퍼지는 가을. 햇살과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